이 이야기는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시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고대 국가인 금강가야, 가라국 등으로 알려져 있는 가야국의 김수로왕에 관한 기묘한 이야기다. 수로왕은 서기 42년 가야의 9마을의 추대를 받아 임금이 되었고, 긴 세월 동안 임금의 자리에 있다가 158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가야라는 나라는 10대에서 망해 신라에게 병합되었으나 수로왕의 왕묘는 대대로 그 자손이 받들어 왔다. 이후 신라의 문무왕은 밭 30경을 떼어주어 여기서 나는 곡식으로 왕묘의 제사를 지내도록 마련하여 주었다. 신라 말에 장군 충지라는 사람이 수로왕의 왕묘가 있는 금간이라는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때 충지 밑에 영규라는 성격이 급한 부하가 있었다. 영규는 항상 수로왕 묘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왕묘에 대한 불만을 서슴없이 내뱉고 다녔다. 어느 때 무덤인지도 모르는 것에 제사를 후하게 지내서 뭘 한단 말이냐. 차라리 나를 주면 욕이 있을 것인데 말이다. 영규는 이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타내었다. 하루는 여러 부하를 거느리고 왕묘 안으로 들어서며 말하였다. 썩 나가거라. 이제 이곳은 우리가 지킬 터이니 너희들은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이곳을 지키던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성이며 말하였다. 나으리,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너무하십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일을 어찌 갑자기 그만두라 하십니까? 충지 장군의 명령이다. 영규는 제멋대로 장군을 팔아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내몰았다. 장군의 명령이라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고 내몰린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영규는 의기양양하여 왕묘에 기괴한 우상을 차려놓고 터무니없는 사당을 만들었다. 이제야 제 모습을 갖춘 듯하구나. 수로왕은 무슨 수로왕이란 말인가? 제멋대로 구슬하고 한바탕 기세를 올리려는 참이었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나서 우쭐거리며 밤이 되어서도 왕묘 안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왕묘의 대들보가 부러져 영규는 그 밑에 깔려 즉사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충지는 혀를 찼다. 허허, 이놈이 왕묘를 빼앗은 벌로 목숨을 잃었구나. 그놈이 내 이름을 팔았다니 나도 책임이 있도다. 더구나 나는 수로왕이 다스리던 고장에 와 있으니 우선 수를 강구해야겠다. 필시 수로왕의 영혼이 노한 것이라 생각한 충지는 수로왕의 초상을 정성들여 그리게 하였다. 묘견 석자에다 수로왕의 초상을 그리게 하여 벽에 걸고 조석으로 제를 올렸다. 사흘째 되던 날 수로왕의 초상을 바라보던 충지는 깜짝 놀랐다. 수로왕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허, 이게 무슨 괴이한 일인가? 피눈물은 계속 흘러 땅바닥에 고이기 시작했고 이윽고 점점 고여서 드디어는 한 대가량이 되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겁을 먹은 충지는 초상화를 들고 왕묘로 달려갔다. 이곳에서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고 초상화를 태웠다. 그러고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귀림이라는 수로왕의 후손을 찾아갔다. 내가 수로왕의 초상화를 그리고 하여 정성으로 받들었소. 그러나 초상화의 두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단 말이오. 이는 필시 대왕의 후손이 아닌 자가 대왕을 받들었기 때문일 것이오. 저번에는 왕묘의 대들보가 부러져 영규가 죽었고 또 이번에는 이러한 궤변이 생기니 장차 어떠한 벌이 내려질지 두려운 일이오. 그러니 대왕의 후손이 그대가 이제부터 왕묘에서 정성으로 제를 지내도록 하시오. 이러하여 다시 수로왕의 후손이 왕묘를 받들게 되었다. 그 후 어느 단오날이었다. 죽은 영규의 아들이 술에 취하여 왕묘에 진입하였다. 영규의 아들은 차려진 것을 치우고 제멋대로 딴 제사를 올리려다 갑자기 원인모를 가슴에 통증으로 쓰러졌고 고통을 호소하다 죽었다고 한다. 한 번은 몇몇 도적의 무리가 왕묘를 침범하려고 하였다. 저곳에는 아마도 수많은 금은 부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적의 무리는 왕묘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왕묘의 문이 열리고 천둥 같은 호령을 하며 한 사나이가 뛰어나왔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천한 것들이 오는 것이냐? 그는 큰 키에 붉은 갑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활을 들어 사면을 향하여 쏘았다. 순식간에 7, 8명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자 도적의 무리는 일단 물러났다. 그러나 그 정도로 순순히 물러설 도적들이 아니었다. 그럴수록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으리라는 유혹이 강해졌다. 며칠이 지나자 도적의 무리는 또 왕묘에 침범하려고 하였다. 이번에는 더욱 많은 도적들이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왕묘 쪽에서는 날카로운 강한 바람이 불었고 엄청나게 큰 뱀이 나타나 그들을 가로막았다. 두 눈은 번개불같이 번쩍이고 붉은 혀는 독을 뿜는 듯 하였고 길이는 좋기 30자는 되었다. 도적들은 겁을 집어먹고 머뭇거렸다. 이 틈에 뱀은 빠르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8, 9명을 물었다. 한번 물리기만 하면 온몸에 강한 독이 돌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그 모습을 보던 무리의 우두머리는 소리쳤다. 안 되겠다. 목숨이라도 건져야겠다. 도적의 무리는 급히 달아났고 그 후로 다시는 왕묘를 침범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괴이한 일은 이보다 후세인 고려 때에도 왕묘에 영이한 일이 일어났다. 고려 성종 10년 조무선이라는 자가 김해부 양전사가 되었다. 양전사란 각 지방에 파견되어 논이나 밭을 측량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임무를 띈 사람이었다. 조무선은 다음과 같은 글호를 중앙에 올렸다. 수로 왕묘에 소속된 밭이 너무나 많아 그대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양국을 주는 터전으로 삼는 것이 이로울 듯합니다. 이것은 즉각 승낙이 되었고 왕묘에 소속되어 있던 밭의 반은 몰수되었다. 이 일은 모두 조무선이 감독하였다. 이 일이 다 끝날 무렵 조무선은 무서운 꿈을 꾸었다. 손에 칼을 든 7, 8명의 무섭게 생긴 귀신들이 조무선을 에워쌌다. 이놈, 어찌 함부로 밭을 빼앗는 것이냐? 너 같은 놈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번쩍이는 칼을 휘두르는 통에 조무선은 놀라 깨었다. 잠이 깨자 심한 고통을 느꼈고 아무래도 중환병에 걸린 것만 같았다. 이러고 여기에서 어물거리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겁이 난 조무선은 날이 밝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도망쳤다. 황급하여 누구에게 떠난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무선은 김해부를 떠나기도 전에 까닭 모를 원인으로 죽고 말았다고 한다.